네, 저는 오늘 예술인들의 요람인 연극무대 소극장에 와 있는데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수입이 생기고 10년 후, 20년 후 나의 금융에 관해선 어떤 설계를 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어렴풋이 고민도 해 보셨을 테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정말 과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금융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송혜지입니다. 오늘은 예술가들이 어떻게 재산을 잘 모으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금융 멘토를 모셨습니다. 호서대학교의 동학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를 재현해 주실 멋진 배우 두 분도 패널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하민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에 관심은 있으나 하나도 모르는 연기자 오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멋진 배우 두 분과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럼 먼저 예술인들의 재무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사례를 통해 보신 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땅 꺼지겠네. 뮤지컬 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내 후배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러시나? 자, 감사합니다. 카드값도 내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는데 이번 달도 간당간당해요. 연체 안 하고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무대 계속 쓰고 있지 않아? 수입 좀 들어왔을 텐데. 그게 얼마나 한다고요. 선배님, 저 이번 공연 취소됐어요. 우린 수입이 불안정하잖아요. 들어올 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땐 아예 없으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적금 들어갔다가 깬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공과금 지출해야 되는 날 다가오면 괜히 마음만 불안하고. 하긴 취업해서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직장인들하고 우리 같은 예술인들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근데 이 고민 우리 같은 배우들에겐 숙명처럼 늘 안고 사는 고민인 것 같아. 나도 맨날 하는 고민이야. 그렇죠.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수입 생각하면 마음만 불안해지네요. 선배님, 저희는 언제쯤이면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유, 힘내자. 네, 사례를 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배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그냥 항상 힘들죠. 네. 그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네. 항상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냥 무조건 버티기입니다. 아이고, 네. 듣기만 해도 정말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수입이 일정치 않을 때 재무 관리나 재무 설계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돈 관리는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4가지의 행복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과 건강,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네.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중에 필수적인 요소인 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네, 네. 앞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규칙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맞아요. 이 불규칙한 소득은
소득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불가피하게 우선 필요한 데 지출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적인 돈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술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돈 관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요? 네. 네. 예, 계획적인 돈 관리는 먼저 나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비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나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를 안다는 건 먼저 나의 순 자산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나의 순 수입은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순 자산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나의 부채를 뺀 공제한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예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또 무슨 이 증권이나 채권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 네. 또 전세 보증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재산이 되겠고, 부채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채,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미결제 이런 거가 부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에서 부채를 뺀 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순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순수익이라면은 나의 소득에서 지출을 뺀,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나 정말 벌고 있나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소득은 우리 예술인들의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파악을 해서 연간 소득에서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월 평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지출 면에서 보면은 지출은 이 항목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정적인 지출이 있죠. 예를 들면 주거 비용이라든지 세금 공과금 또 보험료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정된 지출이고, 네. 그 다음에 변동성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비라든지 또 의류 구입비라든지 또는 뭐 통신비라든지 이런 문화비 이런 것들은 변동이 가능한 지출이죠. 네. 세 번째로는 비정기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설날, 추석날, 어버이날 뭐 이런 날 돈이 들어가는 게 비정기적인 지출이죠. 만만치 않죠. 예, 이렇게 나의 월 평균 소득에서 이 매월 들어가는 이런 지출을 공제한 것이 나의 순수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또 출산, 아이들 교육, 내 집 마련, 뭐 이런 것들이 큰 돈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세워보고 언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를 계획을 세워본 이후에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는가, 그 저축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저축은 한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예, 우리의 소득에서 몇 퍼센트를 저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앞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처럼 필요한 저축 규모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중요한 것은 나의 수입에서 저축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즉 선저축 후 지출의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선저축 후 지출하고 싶어도 일단 순자산이 너무 없고 이렇게 사정이 너무 넉넉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 속에서도 이 재무 설계가 가능한지 네. 궁금합니다. 네,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네. 필요하지 않은 이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재무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 평균 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지출은 선저축 후에 지출을 이루는 습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저축 후에 후 지출을 하려니 생활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목돈 지출에 대한 계획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목돈이 지출될 예정에 대해서
좀 계획을 미룬다든지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정이 허락한다면은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돈을 사용하게 되면은 주로 통장, 카드 네, 필수로 사용을 하는데요. 얘네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하나로 이렇게 싹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좀 궁금해요. 이 통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입과 지출을 통장을 분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지출에 있어서도 이 고정적 지출과 변동적 지출, 그다음에 비정기적인 지출을 통장을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정적 지출은 자동이체로 해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변동적 지출은 수입에서 저축을 한 이후에 변동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체크카드는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 사용을 할 때마다 내가 통장 잔액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잔액을 인식하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뽑아보면 자동적으로 가계부가 되고 또 무엇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세제상의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재무 설계나 돈 관리 면에서는 네. 그리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선저축, 후지출의 원칙을 일삼아서 평소에도 조금씩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고정수입이 이렇게 되게 많지 않은 예술인들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신지 다음 사례를 보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얼마만이야? 선배님, 진짜 오랜만에 봬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내지 뭐. 너는? 아 참, 너 저번에 연극 공연 내가 봤는데 너 연기 진짜 많이 늘었더라. 아니 10년 전에 그 초보 연기자였던 코찔찔이 아니던데? 아, 정말 뭘 또 그렇게 비행기를 태우세요. 저는요, 선배님이 걸어온 길을 묵묵하게 따라 걷는 건데요. 어머나. 요즘 느끼는 건데 저도 배우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선배님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배우로 지내셨다는 거. 진짜 존경합니다. 아유 얘가 진짜. 그래 덕담은 주고받아야 제맛이지. 그래,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너는 요즘 생활을 어때? 아, 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30대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배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배우 생활 그만두고 나이 들면 뭘 먹고 살지, 뭐 그런 생각들이요. 너는 그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해? 이 선배님 앞에서? 어이구. 사실 전곡을 찌르는 말이긴 하네. 나도 연기 생활만 했지 앞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선다. 아니, 그 철저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선배님도요? 야, 내가 방법을 알았으면 미리미리 지금 사람들한테 다 쫙 알려줬겠지. 아휴, 진짜 앞날이 고민된다.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아휴, 고민이다, 고민. 네, 이번 사례는 예술인들의 노후 설계에 관한 거네요. 이 배우 두 분께서는 아직 한참 먼 얘기 같지만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노후요. 네. 아, 저는 당장 내일 제 인생 설계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준비를 해야 될 나이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도 금융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감이 안 잡혀요.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묻는 입장이지만 저도 감이 전혀 잡히질 않고 있는데요.
교수님, 예술인들은 수입이 이렇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노후 설계가 더 힘들고 막막한데요.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이 준비된 경제 수준에 맞춰서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후를 위해서 얼마의 목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에도 얼마간이라도 현금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근데요, 그럼 노후에 이 현금 수입을 위해서는 연금 설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통상 3층 연금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그중에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가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연금은 어떠한 대책보다도 수익성이 높은 노후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부 일정률이 지속적으로 그 배우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연금액도 같이 따라서 오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연금을 많이 내지만은 낸 금액에 비해서 작은 금액을 받아가고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내는 금액은 작지만은 낸 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효한 수익성이 높은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래 가입을 하시는 게 유리한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소득이 끊어지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연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여유가 있으면 중간에 중단된 이 국민연금 납입액을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납제도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납입을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전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여유가 되시면. 또 국민연금은 당겨받기와 늦춰받기가 있습니다. 네. 이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62세에서부터 65세 사이에 국민연금이 이제 지급이 개시가 되는데 내가 소득이 없어서 좀 생활이 어렵다 하면은 5년 범위 내에서 미리 당겨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겨 받으면 불이익도 좀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을 먼저 당겨 받으면은 이 연금액이 6%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소득이 없어서 어려울 때에는 당겨받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금 당장 연금을 안 받아도 된다 한다면 그걸 늦춰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5년 범위 내에서 내가 늦춰받으면 1년을 연장하는 데에 대해서 연금액이 7.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금액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연금을 좀 늦춰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연금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하시면 여유가 되시면 개인연금을 좀 들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개인연금은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보험회사에서 모두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최대 66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할 수 그러네요.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3층 연금이 있다는 걸. 네. 그러면 또 다른 연금도 있나요? 네,
그 또 다른 연금으로는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을 가지신 분에 이제 한정된 얘기긴 하겠지만은 네. 이 보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100% 계속 나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큰 장점은 이제 부부가 다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그 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내려가서 네. 그 연금액에 충당하는데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국가가 부담하고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이 올라서 연금액보다 더 많다면은 그때는 유족들한테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아주 유용한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 돼야 되고 주택 가액은 9억 공시 가격 9억 이하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농지연금입니다. 네. 우리 예술인 중에서 저희 농촌에 살고 계시고 농지를 좀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네. 예, 그 농지를 가지고 주택연금처럼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정말 다양한 연금들이 많이 있네요. 네. 진짜 몰랐던- 아니 진짜 네. 좋은 게 집만 떨렁 갖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땐 너무 다행인 거고요. 네. 또 그 집도 없어서 시골로 가서 자연과 만끽하고 사시면서 논 겨우 갖고 계신데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이 농지 연금은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네.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돈 관리를 해도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제 돈이 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을 찾게 되는데 네. 우리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네. 은행들에서 규칙적인 소득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 네. 여기에 가면 또 다양한 자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속이 개운하고 후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어우, 정말 개운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이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네. 또 그냥 뭔가 소득이 불안정하니까 포기하던 것을 아니다. 이제는 다시 도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재무 관리에 이제는 한 발 더 앞서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어떠셨나요? 저도 이게 청년으로 예술을 하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에 현실적인 고민들이 특히 요즘은 더 많은데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재무에 저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다짐하게 되었고 교수님 너무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과 다르게 좀 막막했던 그 눈빛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뀌셨어요. 자신감이 좀 상승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동학립 교수님과 함께 예술가들의 재무 설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술인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한 금융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 환경 개선과 또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 생활 안정 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이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가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상담은 쭉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